바꾸는 기본 틀을 다시 새롭게 짜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촛불 시민혁명의 마침표이자 문재인 정부 성공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진영을 대동단결시키는 빅텐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는데 오늘은 특히 출렁이는 보수 진영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김성환 평론가 자리에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무거운 뉴스가 많아서 먼저 검찰이 지난 9월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해온 결과를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저희가 불구속으로 기소된 의원들만 보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원내가 아니라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13명의 의원들, 민주당은 4명의 의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 빼고 또 약식 기소는 빼고 주요 의원들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늦은 기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시기에 수사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불법 사보임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국민들한테 뭐 그 과정 불법 사보임 문제는 일단 두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또 질서유지 주권이 발동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지금 서로 간에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고 뭐 이른바 국민들께서 전부 다 현행범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 결정 그나마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막에 지금 28명 의원 기소라고 나갔는데 이건 이제 약식 기소까지 포함된 거고 불구속 기소만 따지면 13명, 4명이니까 17명의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발표 내용만 보시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오늘이 1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가 휴무일인데 새해가 되자마자 이 검찰이 제대로 해모하면 휘두른 셈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의사당 안에서 정치 행위를 두고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없었죠.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네.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시기가 그렇잖아요. 총선 석 달 전입니다. 네.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총선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오늘 검찰 결정인데 한국당은 더 웃기는 게 당 대표까지 기소를 했어요. 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부터 의원 13명 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또 황 대표도 법정에 세우는데 황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게 뭡니까? 의원총회 안에 내용을 했는데 황 대표가 진두지휘를 한 책임을 지금 졌단 말이에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혐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안에 내용을 녹화되어 있는 것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황 대표와 나경원 대표까지도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일개 정당의 원내 의원총회를 두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오고 간 말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왜 무서운가 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받으면요. 5년 이상 정치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번 총선에 너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불과 석 달 전에 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오늘 한국당이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 아니냐. 네.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일부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불법 사모 여야의 입장도 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사보임 문제로 문희상 의장은 고소를 당했는데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럼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을 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뭐 야당을 기소를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 문희상 의장은 무혐의를 처리를 하고 네. 야당 중진들을 당 대표까지 전부 다 기소를 한다. 그것도 선거 석 달 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네. 검찰이 너무 좀 심했다. 윤석열 총장이 너무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는데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사개특위 간사였죠. 그때 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급하게 이제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니까 사람을 바꿔서 최이배 최이배 의원으로. 의원으로 예. 하면서 네. 강금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보임이 정당했느냐 국회법상으로 오늘 검찰은 법을 어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희상 의장은 뭐 저 사실상 무혐의 판결 처벌을 됐고 변호사님 의견은 그걸 왜 법정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이 결정해 버리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네. 검찰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 이게 기소권을 먼저, 검찰이 갖고 아니, 있으니까요. 그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고 듣겠습니다. 말씀. 큰 수사는 큰 두 개의 줄거리가 있었잖아요. 물리적 충돌을 한 부분하고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네.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폭행으로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고 불법 사보임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물리적 충돌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결론을 내고 기소를 한 것이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불법 사보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는 뭐 일전에 이미 뭐 보도가 나온 바가 있지만 2002년도에 국회법 개정을 할 때 그때 동일 회계일 경우에만 불법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문에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회기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만 두고 판단을 하기에는 네.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지켜봤잖아요. 그걸 아니,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안 합니까? 아니 이 불법 사보임 문제는 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만 돼요. 네. 불법 사보임이 정당했느냐 불법이냐 또 문희상 의장이 그걸 병상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이 뭐 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고 민주당원으로서 계속 행동해 왔다. 이번에 그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까지 네. 민주당으로서 행동한 거지 그건 국회의장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사보임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불법 사보임 문제 저항하기 위해서 최이배 의원을 뭐 감금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물리적 행동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연결이 다 돼가 있는 문제죠. 단순히 뭐 폭력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따로 있고 이런 문제가 네. 아니에요. 행동은 다 연결 다 돼가 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대표는 명백히 의원총회 안에서 그 오고 간 대화들 한 말들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더 했단 말이에요. 특히 황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황 대표는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검찰이 정당 안에 있는 정치 행위까지 법률 영역으로 네. 끌고 와서 판단을 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는 검찰이 오버했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오늘 주제가 보수태 통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그런데 검찰과 자꾸 법원으로 가는 게 우리 정치가 협상력을 잃어서 툭하면 고소고발 하다가 결국 국회가 입법부가 스스로 결정 못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이런 오늘 같은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뭐 예전부터 지적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가거나 아니면 법원으로 모든 문제들을 치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건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고소고발을 해버렸잖아요. 벌써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부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은 여야 모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불법 사보임에 정당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폭력 행사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력을 막은 것은 그건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로 가는 것인데 그게 네.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하면 항의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국회 본회의 네. 상임위원회가 열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몸으로 막거나 이런 문제들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미 법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로서의 어떤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패스트트랙법 굳이 뭐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꺼낸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선진화법을 만든 당사자들이기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옛날에는 의사당 안에서 이불을 갖다 듣고 누우자고 온갖 쉽게 말하면 여사의 법으로 치면 온갖 폭력 행위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물리적 행동도 많았고 그래서 동물국회를 막겠다. 이래서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당 내에 있는 정치행위 그게 뭐 엄청난 뭐 조직폭력 범죄처럼 폭력행위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뭐 그걸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다고 하면 감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치 행위들을 두고 이걸 검찰이 전부 다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고 불기소를 하고 구약식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거니와 거기에 특히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야당을 이렇게 거의 야당 중진들을 한꺼번에 대거 기소를 한다는 것은요. 그것도 총선 석 달 전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지나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보수의 통합 집중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답니다. 내년 일단 입장을 좀 볼까요? 네, 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인가요? 네, 페이스북이군요. 네,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언제 며칠 날 들어온다는 건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네, 자, 첫 질문 이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 자유한국당과의 대통합이 가능하겠는지 안 된다면 유승민계와의 작은 중도 보수의 통합이 가능하겠는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선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보수입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언제 자기 정책을 뭐 제대로 내놔야 새 정책하겠다는 말만 했지 자기 정책을 제대로 내놔야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뭔지 알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들어온다 이래서 지금 손학규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네, 당권을 주겠다 다 그랬습니다. 주고 난 물러나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안철수의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이 양반이 중도인지 진보인지 오른쪽인지 한때는 민주당과 함께 했잖아요. 그랬다면 안철수를 두고 지금 보수에서 다 유승민계고 뭐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다 챙겨놓고 안철수하고 손잡자. 그래서 네. 통합하자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열렬히 환영한다는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 김성환 평론가의 의견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하고 정치 현실은 좀 다른 거니까요. 네.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진보 쪽 성향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오히려 국민의당 시절에는 지지를 더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석을 거의 싹쓸이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진보와 개혁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공간은 굳이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45% 정도의 진보와 개혁 세력을 빼고 나머지 진영 안에서 안철수 대표가 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부당층과 보수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만큼은 뭐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서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통합과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의 큰 문을 활짝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통합열차에 승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보수 통합하면 이제 유승민계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을 유아무개를 거론하는데라고 뭐 그냥 뭐 이게 굳이 이것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굳이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로 해석할 수도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네. 황 대표는요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 난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다. 다 함께 모이자 이 얘기를 늘 합니다. 늘 하는데도 네. 모든 주변 사람들 특히 한국당에 있는 비박 중심의 그 의원들에게 제가 직접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황 대표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고 한다. 자기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황 대표가 그 아까 유아무개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유아무개 이러면서 자기 그 친구, 자기 친구 고등학교 동기인 고 모씨는 내 친구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자들 앞에. 네. 이런 걸 보면요. 아직 황 대표가 자기 중심 사고 그리고 관료 중심 사고를 못 벗어난 것 아니냐. 이분은 지금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야당으로서 본인의 말대로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은 목숨을 건다 이 얘기를 벌써 2차례 했습니까? 3차례 했습니까? 머리 깎고 단식할 때마다 네. 뭐 목숨 건다고 했는데 목숨을 정말 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보수 통합하는 걸 우리도 바라죠. 바라는데 본인이 먼저 자기 것을 다 내려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모이자. 자기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유아무개니 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보수 통합하자. 그 보수 통합이 되겠어요. 그 본인 주변에 서 있는 분들이 몇 면을 한번 보세요. 아들 공천 주려고 하는 전직 원로들부터 서 있는 분들이 지금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수 통합의 장애가 황 대표가 된다고 하면 황 대표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진지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다 내려놓아 버리면요. 본인이 중심이 되는데 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박지원 의원님이 황교안 대표에게 조언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조언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박지원 의원 싫어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논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지난 과거가 어땠는지를 봐야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극화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됐던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통합의 여지를 남겨두는 쪽으로 그동안에 행동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의 진정성이 없다. 또 보수 대통합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내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앉을 텐데 네.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저는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은 대원칙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지지율로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과연 지금의 지지율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네. 거기에 따르는 당내 위기감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할 때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도의 제3지대를 만드는 방향보다는 자유한국당에서 누군가 뛰쳐나와서 뭔가 같이 합류하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지금 김 선생이 황 대표가 극우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극우니 뭐 중도니 하는 표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황 대표가 나는 극우적 행동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네. 않아요. 뭐 머리 깎고 단식한 걸 갖고 극우적 행동을 했다. 아니면 정광훈 목사하고 뭐 같이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을 극우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극우라는 것은 폭력으로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린다거는 일종의 그 극단주의 사상이잖아요. 황 대표가 언제 그런 걸 보였습니까? 황 대표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그런 그 행동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를 하면서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만 하더라도 자꾸 안철수를 뭐 진보가 45%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이러는데 안철수의 지지는요. 나는 호남이니 영남이니 이런 걸 떠나서 나 세대에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 정치를 희구하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나는 압도적이라고 봐요. 안철수는 거기에 기반하고 있고 네.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극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것, 제가 왜 극우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죠. 현 정부가 나치 정부하고 현 정부를 비유를 했어요. 지금 요새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아니, 정부를 나치라고 비유하는 게 아니 잠깐만 그게 이인영 과연 타당한 대표가 거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뭐 5.18 문제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다 나은 사안을 가지고 제대로 당해서 처리를 못하고 징계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걸 네. 어떻게 그럼 평가해야 아니, 될 것이냐 제가 이런 것이고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네. 지금 왜 지금 나치라는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요. 아까도 여기 모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인영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는 틀을 새로 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틀을 짜는데 야당은 다 제껴놓고 자기 친여 군소 정당하고 사대하기 일이라고는 괴이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틀을 바꿔요. 그러니까 나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지금 정부를 나치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공감은 안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이 세상의 틀을 바꾸겠다면서 만든 것이 선거법 바꾸고 공수처법을 바꾸는데 여기 야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쪼개기 국회라는 사상 네. 초유의 편법을 써서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자유한국당의 강성으로 분류되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모든 걸 내려놔라 전원책 변호사처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유주의 지치 아래 전 야권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합을 하는 데에 각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득권 중에는 대표라고 하는 어떤 직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오히려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기득권이죠.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요 통합 대상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당에 들어올 수 있게끔 보수 자유주의 기치 아래에 다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보다는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 쪽에 끌린다고 할까요? 네. 어제도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 공교롭게 어제도 이런 표현 오늘 또 종교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결론적으로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보수 진영 교집합과 여집합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전 변호사 보시기에 4월 15일 날은 누구누구끼리 당을 만들어서 또는 연대해서 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저기에 어려운 퀴즈입니다. 네. 누구끼리 줄선다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공천권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는 문제란 네. 말이에요. 이 황교안 보고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것도 결국은 공천권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예, 공천을 두고 이제 벌어지는 건데 네. 저기에 아무리 끼리끼리 조합을 해보세요. 우리 보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통 시민들이 표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표 안 줍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에는 그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친박 핵심들 네. 그리고 친박 탈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당 지도부들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선에 물러날 정도로까지는 해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그때 국무총리를 지내고 권한대행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황 대표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대표를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자기가 나서서 내가 지금 대권 행보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채도록 행동하는 것은 나는 바보라고 봐요. 본인이 너무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엮는다는 것보다 네. 나는 좀 저분들보다
뭐 4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아니면 60대가 되더라도 좀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지도력을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올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작은 통합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자유기독당이라는 걸 갖고 해서 지난 선거에도 뛴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은진 의원은 그 우리 공화당 이래가지고 이 황교안 대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 조은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색방만 되면 아마 황 대표는 곧장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기는 어렵고요. 네. 뭐 이재호 의원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가담을 안 했다고 하던데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갖고 지금 행동을 하고 또 정광훈 목사와 함께 행동을 했는데 글쎄요, 이 황 대표가 정광훈 목사하고 과거부터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재호 의원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고 네. 문제는 자꾸 기자들이 유승민 의원을 자꾸 갖다 들이대는 이유는 그 집을 나갔던 사람 중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야만 기본적으로 통합의 첫 발을 만드는 거예요. 첫 디딤돌을 놓는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유 의원을 하고 왜 합치지 않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좀 지나친 겁니다. 탄핵의 강을 건네자 이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의 강 건네자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새집 짓자, 헌집 허물고 새집 짓자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한국당 기득권 다 버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본인은 살겠다. 이래서 통합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월 15일까지 합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합치지 않습니다. 김성환 제가 장담하는데 평론가 합치지 네. 않습니다. 다급해지면 네, 궁하면 그래서 아까 혹시 제가- 통하지 않을까 해서. 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네. 그건 뭐 지지율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지금 송구영신 예배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기독자유당 찍어주십시오. 이 과연 기독자유당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또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흘 전에 나랑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은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황 대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황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보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냐. 역시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황 대표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과 안철수계가 합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네. 하나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랑 세력을 결집하고 네.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그 화두가 표 될 좀 수밖에 다시 한번 없지 올려주시고요. 않겠습니까? 네. 전병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거대한 보수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유승민,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정광훈 목사가 한 텐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군요. 여기서 만약에 전원책 변호사께서 들어가신다면은 혹시 힘을 보태주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보수에서 여기서 희망을 찾는다. 저는 모두 다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수가 진짜 합치려면요. 황교안 대표에다가 당장 한국당 안에 비박들이 가세를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황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황 사람밖에 없어요. 황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박이 전부 다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어요. 이분들은 공천을 전후해서 당을 뛰쳐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황과 비박이 합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유승민계가 합쳐지고 만약에 안철수 그 전 의원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야의 신진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비로소 보수 통합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첫 발을 못 디디고 있는 거예요. 황 대표는 우선 유승민 의원하고도 저렇게 유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저 같아도 감정이 나서 안 가죠. 내보고 전 아무개 이런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네. 아직까지 전 아무개라고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보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건데 탄핵 이후에
친박계 성찰이라든가 또 친박계 스스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훨씬 더 보수의 재정립이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들어서자마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계부터 끌어안았어요. 친박계 의원들이 제일 먼저 황교안 대표 옆으로 달려갔거든요. 아니 갈 곳이 친박밖에 없었습니다. 황 대표가 갈 곳이 친박밖에 없는데 무슨 끌어안긴 끌어안아요.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오늘 예. 조 전 장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주말에 어제 그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조 전 장관 기소 내용 중에 정작 뇌물죄나 이런 거 말고 거기 공소장에 잠깐 나온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 다니는데 그 시험을 온라인으로 아빠가 대신 풀어준 거 아니냐, 이게 공소장에 들어간 걸 가지고 청와대도 옹색하다, 궁색하다, 민주당에서는 자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성환 평론가 먼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 3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석 달 넘게 조국 장관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조국 장관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불구속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부모가 도와줬다. 소 잡는 칼 가지고 지금 무후 선거밖에 안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혐의가 뭔가 나왔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혐의라고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검찰이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보니까 물론 이제 진보 진영 분들이겠죠. 제가 아들 시험 예. 문제 도와준 엄마들도 다 기소해라 뭐 이런.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요 그 윤석열 총장이 전에 특검에 팀장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정유라 체육특기생입니다. 승마로 이화여대 입학한 친구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점을 줬다. 뭐 이래서 교수 3명이 새벽에 다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장까지 구속이 됐어요. 네.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구속 기소 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지금 조민도 구속 다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구속 다 시켜야 됩니다. 다 중대한 범죄들이에요. 조국은 그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 있는 인권센터가 발행하는 인턴십 증명서라는 걸 만들어 갖고 당국대 교수에게도 장모 교수에게도 그 대가로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주고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도 당국대 교수도 조민도 그 아들도 기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구속했다는 말도 없고요. 왜 똑같은 잣대를 안 갖다 댑니까? 이걸 갖고 자꾸 무슨 조국에 대해서만 일부러 뭐 거대한 그 검사들이 투입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네.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 조국은 옛날에 구속시켰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아니에요. 네. 똑같은 잣대를 대야죠. 간단하게 사람이요. 네. 조국 장관이 불공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공정 사람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하고 불공정한 게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불공정하다는 것하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검찰이 기소할 때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열한 개의 나쁜 사람이라고 범죄입니다. 해서 기소된 것만 무조건 하더라도요.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조국 장관이 인턴 증명서를 조작했다 안 했다 뭐 지금은 네. 이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만을 위한 특혜로 대학을 입학시킨 거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증명서 지금 조작했다는 정유라는 거예요. 대학 입학이 특혜가 아니에요. 아니, 학교 그리고- 다니는데 학점을 줬다는 자,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이야기 나오면서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